예, 이어서 포고령 및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 1호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기일 또는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의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포고령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단시간 내 대국민 호소형 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었으므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 포고령을 시행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실행 논의도 실행 의지도 없었으며 실행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준비도 전혀 없었고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바도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작성하여서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거나 작성한 바 전혀 없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김용호는 위 문건상의 비상입법기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나 예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위 메모상의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에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의 국보위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한 1980년 당시의 시국 수습 방안과 같이 장기간 계엄 유지를 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논의하려면 국무총리나 상당수 국무위원, 기타 인원들이 대거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상계엄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나 논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사 결과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절차적 위헌 위법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긴급성, 중대성, 보안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차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계엄 선포의 보안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서 일부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여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반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국무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의 건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절차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비상사태 절차의 긴급성, 중요성, 보안성에 비추어서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와 같이 그대로 밟아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통상의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나 간사배석 같은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당시에 심야에 국무위원들을 부르면서 안건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을 하는 그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적 자문 보좌기관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전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열렸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경찰 조사 시에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국무회의 소집을 늦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는 거쳐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잘 되었다고 이게까지 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은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곧 내란이라고 하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군 장성들을 대거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가운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위축되어서 부정적 소극적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장소가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해서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개최된 시간을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시간으로 본다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 남짓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순차 오는 시간부터 본다면 약 2시간에 걸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렸고 각자 국무위원들이 자기 맡은 부서에 비추어서 어떤 염려되는 말을 다 개진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계엄 사령관 문제에 관해서도 보겠습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은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계엄 선포문 11부를 복사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을 보면서 대회의실을 나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 역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논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란으로 몰고 있는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양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주의와 부서주의에 위반됐다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는 법적 안전성 보장, 신중한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전제 방지, 관련 국무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 긴급 상황에서 그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절차를 좀 고려해야 하고 사후 보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록 작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국법상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기한하여서 올린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서 그 절차를 밟던 기간 동안에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여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내란 혐의자로 몰릴까 두려워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부서 제도나 문서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보면은 국무회의 규정 11조에 따라서 간사가 작성하여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 소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행안부가 2024년 12월 6일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며칠 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냐고 규정하고 군 장성들이 체포되고 그런 사정 가운데에서 행안부 실무자가 국무회의록 초안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무회의록 작성에 관한 실무자의 어떤 처리 여부를 가지고 위헌 여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과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통해서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절차에 착수하여서 12월 4일 01시 01분경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도 충분히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의결시까지 초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국회 통보문을 작성하여 송부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국회 통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 개최를 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때 국무위원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담화문 작성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검토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후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계엄 해제 의결 이전에도 군대를 국회 등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병력은 그 전에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여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서 선출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헌법 위반 역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사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현저히 압도할 만큼 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여서 이를 선포한 것은 헌법에 전혀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국회의 사후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64년에 있었던 6.3 사태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에 12.7 선포된 비상계엄 모두 다 전쟁이나 사변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추인 측이 인용하고 있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계엄 선포의 동기, 이후 수행 계획, 그 결과 등에 비추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국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서 국보위를 만들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기능을 다 정지시키고 국회를 폐지하며 다른 국보위를 만들어서 사실상 국헌문란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긴급권 행사로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시에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상황과 계엄 선포의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오로지 헌정 질서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에 이르기에 대해서는 앞선 변호인들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국회의 무차별 탄핵,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입법,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대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고 하는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형 기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변호인께도 말을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에 담아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했던 그 내용을 주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끝날 대국민 호소행위였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 선포 후에 포고령을 실행하거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고 이 사건 비상계엄은 2시간 남짓 만에 끝났으며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출동했던 계엄군들이 부상당한 사례만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피청구에는 계엄군을 출동 지시를 하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 비무장 원칙, 하사관 이상의 간부를 구성하여서 시민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고 실제 국회 경내 병력 투입은 280명에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회 외곽 질서 유지 및 경비만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해서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되지도 않고 마비되지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한 바도 없고 체포를 지시한 바는 더욱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피청구인이 최초에 국회에 출동시킨 병력의 숫자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막으려고 했다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투입했을 것인데 비무장병력 280명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국회의 정상적인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피청구인의 의사대로 이 계엄은 단시간 만에 해제 요구 의견이 가결됐고 해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도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도태호 변호사가 잘 지적했지만 중앙선거관리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2023년 보안 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부터 시작해서 온갖 실시간 개표 및 결과 조작도 이론상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변호인이 밝혔지만은 제도의 범위 내에서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주의와 선거 시스템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주권을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는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계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던 것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은 피청구인이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엄 곧 내란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 프레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저희는 야당이 지금같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조기 대선을 개최하여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음을 알렸고 부디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이를 견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는데 국민들은 그 위기를 인식하고 지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 관계없이 장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층까지 이 지금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것은 지금 헌법 위반이 결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1776년 독립하고 1789년 연방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 채택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탄핵 소추가 되는 대통령은 공화당의 앤드류 존슨입니다. 당시 의회가 임명 동의한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는 공직임법을 위반하여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탠튼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가 될 것이라고 의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로스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내가 들어갈 모든 속을 들여다보았다. 우정, 지위, 재산, 그리고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인생을 뜻있게 만들어준 모든 것이 내 말 한마디로 사라지려 했다. 그는 그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고 탄핵 제도를 이용해서 축출한 사례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워싱턴 대통령이 경고하였듯이 탄핵 제도가 정권을 쟁취하는 수단이 되고 복수심에 잔뜩 날을 세운 정당이 다른 정당을 번갈아 압제하는 전제주의, 입법부 독주의 전제주의가 들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948년 건국 이후 80년 동안 2004년부터 단 20년 사이에 세 번째 탄핵 소추 사태가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사위는 진지한 조사도 없이 신문 쪼가리 몇 개 붙여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수사재판적인 기록을 가져다 쓰고 탄핵 절차에서 준용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에 성질하는 모호한 말을 내세워서 전문법칙을 배제하여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재판이 반복된다면 국회 다수당은 탄핵 제도를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상대 정당은 복수심에 칼을 갈게 됩니다. 헌정 수호의 사명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헌정 파괴의 통로가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헌법재판인들께서 이번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